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10일 목요일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이제 이름을 바꿔서 용칼로 함께 할 텐데요. 자, 오늘도 많은 뉴스들 준비됐습니다. 또 많은 또 김용민의 생각을 공유하는 그런 방송도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이 아침 어떻게 휴일 잘 보내시고 행복하게 맞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섹션에서는 KBS의 태도가 180도 달라진 이유,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알릴레오에서 KBS 법조팀이 취재에 갔는데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그리고 인터뷰한 김경 이름이 뭐였지? 김경유라고 헷갈리네. 김경록 PB의 발언의 핵심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또 검찰에 불려갔는데 자기하고 대화 나눈 내용, 그러니까 이미 보도되기 전이죠. 보도되기 전 자기하고 대화 나눈 내용이 그 검사 컴퓨터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 자, 이런 거 봐서는 이 KBS하고 검찰이 내통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바로 알릴레오 방송 내용 아닙니까? 여기에 KBS 법조팀은 그런 일 없다. 절대 그런 일 없다. 유시민 이사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대꾸를 했습니다. 정말 그러할까? 이 부분을 한번 제대로 규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KBS가 갑자기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아니 왜 그런 식으로 나오는가, 중요한 것은 진실인데, 이러면서 이제 또 반박하고 또 비판하고 있는데요. 자, 근데 KBS의 태도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요, 법조팀을 배제한 특별 취재팀을 구성해 가지고 국장 직속 취재팀을 구성해서 사안의 진실을 규명해 보도록 하겠다, 이러고 있어요. KBS 태도가 180도 달라진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잠시 후에 또 소상히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부터 만나보시죠. 용칼 첫 번째 광고는 네피알은 다음 섹션이군요. 뿌리 깊은 샴푸 앤 영양제입니다. 탈모 샴푸나 건강약품, 레이저 뭐 좋은 거 다 해봤다는 분들 많이 봅니다. 그런데 효과가 없다는 분들도 상당해요. 탈모 의약품을 쓸 수 없는 가임기 여성, 또 성장기 청소년, 탈모약을 쓰다가 부작용이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중단하고 다시 나빠지는 분, 모발 이식 후에 나머지 부분이 다시 나빠지는 분, 탈모약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더 튼튼히 오래 유지하고 싶으신 분, 탈모약을 줄여서 최소의 양만으로 유지하고 싶으신 분, 머리가 가늘어지고 푸석해지고 지속적으로 빠지시는 분들, 뿌리 깊은 샴푸와 모낭 영양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뿌리 깊은 샴푸와 모낭 영양제,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라겠습니다. 문의 전화 1566-7871, 1566-7871입니다. 뿌리 깊은 샴푸 앤 영양제 함께 만나봤고요. 용칼 첫 번째 섹션인 조간신문 훑어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겨레 사설입니다. 한겨레 사설과 그 일선 기자들, 주니어 기자들의 기사가 많이 달라요. 예. 그 이야기를 이제 두 번째 섹션에서 다뤄볼 텐데, 일단 사설, 아무래도 시니어급들이겠죠. 이 시니어급들은 유시민 이사장 방송에 좀 더 무게를 싣는 듯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자, 한번 한겨레 사설 읽어보겠습니다. 한겨레 사설을 주니어들이 쓰진 않잖아요. 예, 그죠? 뭐 다른 신문도 마찬가지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를 맡아온 김아무개 씨. 김경록 씨 아니에요. 김경록 씨. 뭐 세상이 다 아는 이름인데 굳이 김아무개 씨라고 하고 있어요. 김아무개 씨가
검찰이 피의 사실을 흘려서 진술 내용이 왜곡된 것 같다고 주장을 펼쳤다. 검찰이 피의 사실을 흘려서 진술 내용이 왜곡 보도된 것 같다는 주장을 폈어요. 또 조범동 씨를 사기꾼으로 보면 그림이 단순하다면서 정경심 교수 쪽이 피해자라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 이 양반이 이런 얘기했다는 보도는 제가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했어요. 알릴레오에 나오기 전에는. 네. 김경록 씨가 밝힌 여러 주장이 사실이라면 진행 중인 검찰 수사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뿌리부터 흔드는 것이란 점에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김 씨가 밝혔듯이 검찰의 진술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거의 그대로 보도됐다면 그 유출자는 검찰일 가능성이 크다. 형법에서 금지하는 피의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검찰은 김경록 씨 주장에 대해서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이 특정한 시각에서 편집된 후 방송돼 매우 유감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김 씨 방송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에요. 알릴레오 방송이 매우 구체적이란 것이죠. 편집 운운하는 변명으로 회피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야, 검찰, 편집으로 말하자면 니들이 편집한 거 아니야? 쥐들이 듣고 싶은, 쥐들이 확보하고 싶은 증거만, 증언만 이렇게 수집해가지고 그 언론에 흘린 거 아니야? 누가 누구한테 편집을 탓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는 논두렁식의 사건 이후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지만 아무도 처벌받는 사람이 없어서 10년이 지나도록 악습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렇죠, 여러분. 뭐 지금 검찰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은 그는 아마 검사들일 것입니다. 예. 참담해요. 예. 나머지 부분 또 읽어보겠습니다. 김경록 씨의 알릴레오 인터뷰 사실이 오늘 오전 그제 오전 예고된 뒤, 알릴레오 인터뷰 사실이 예고된 뒤 김경록 씨가 근무했던 서울 목동 사무소를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한 것은 압박용이라는 의심을 살만하다. 김 씨를 불러서 조사한 것도 서울 여의도 한 호텔의 CCTV 검증을 위해서 사전 합의된 것이라고 하지만 시점이 공교롭다. 조범동 씨 공소장에는 정경심 교수의 혐의는 드러나 있지 않다.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는 사모펀드에 대해서 간접 투자 형태라 괜찮다는 청와대의 확인을 거친 뒤 진행된 것이라면서 정경심 교수가 사기꾼에게 당한 피해자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횡령 등의 공범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적지 않다. 지금 횡령 등 이 혐의의 공범으로 정경심, 조범동을 묶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검찰이 애초부터 표적을 정해놓고 먼지 털기식 수사를 진행하다가 결국 짜맞추기로 흘러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한겨레 사설은 꽤 여러분 균형감 있죠? 그리고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려는, 그러니까 검찰 주장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사설 아닙니까? 그죠? 자, 아주 합리적인 사설이었어요. 한겨레 사설이 그러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KBS가 폭탄을 맞다시피 했는데 이 상황을 한번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죠. 참, 이 매체를 과연 인용할 필요가 있는가, 인용할 가치가 있는가 싶은데, 그래도 이자들이 주장하는 그 논리 속에서 뭔가 새로운 팩트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제가 나름대로 취재하고 전해들은 내용과 결합해 봤을 때 전체적인 기사 내용은 형편없지만은 부분의 사실은 있는 것 같아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인터넷판이에요. 종이신문에 실릴 만한데 종이신문에 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예, 종이신문에 실으면은 이거 왠지 유시민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 같거든, 느낌에. 그래서 어젯밤 12시에 이제 최종적으로 출고가 됐는데 이 지면신문에 실리지 않았어요. 예, 종이신문에 실리지 않았다면, 인터넷판에서만 소비된다면 이 기사에 대해서 조선일보 데스크는 무게를 좀 싣지
않으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예. 자, 보세요. 유시민 방송에 법적 대응하겠다던 KBS 하루 만에 조국 검찰 관련 보도 조사 이렇게 나왔어요. 유시민 이사장이 어제 아침 라디오, 그러니까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서 내가 KBS 양승동 사장이라면 김경록 씨 인터뷰 영상과 뉴스를 점검해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 오후엔 유튜브 방송에서 KBS CEO가 나서서 공신력 위기 빨리 정리해야 한다. 유튜브 방송은 알릴레오 AS 버전의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은 자기는 KBS하고 김경록 씨하고 인터뷰한 내용, 그 인터뷰 내용을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는데 요 KBS가 김경록 씨 발언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김경록 씨의 취지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고 자기들이 인용하고 싶은 것만 편취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KBS는 우리가 그 인터뷰에서 보도 안 한 게 아니다. 그랬더니 진실에 입각해서 보도했다. 검찰에다가 뭐 넘긴 거 없다. 이렇게 이제 대꾸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뭐 그제 같은 경우에는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 법적 대응까지도 이야기했었는데 갑자기 어제 오후 들어서 KBS가 진상조사위원회 외부위원까지 포함시킨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KBS 법조팀을 배제한 특별 취재팀 구성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조국 취재팀의 취재를 배제하고 감찰하겠다 이런 뜻인 듯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습니다. 조국 취재팀의 취재를 배제하고 감찰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어떤 맥락으로 봐야 됩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경고하고 또 지적했던 부분이 아무래도 좀 더 신뢰감이 있다라고 KBS 내부에서도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일단 최경영 기자 역시 9월 11일에 KBS가 보도한 내용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저널리즘 토크쇼 제2 라이브에서 말이죠. 인터뷰 내용을 보도본부장이 프리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도된 내용 말고 전반의 그 인터뷰 내용, 김경록 씨하고 KBS 취재진이 인터뷰했던 내용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입장이 달라진 것이 아니겠는가.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조선일보는 이렇게 풀이합니다. KBS가 진상조사라는 명목을 내걸었지만 그동안 조국 장관과 여권 입장을 대변해온 유시민 이사장 주장을 제대로 검증하기도 전에 기존 취재팀 기자를 사실상 취재에서 배제한 것으로 해석되는 조치를 한 셈이어서 양승동 사장이 유시민 이사장 등 여권의 압박을 의식해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 지랄하고 자빠졌네. 야, 양승동이 그런 사람이냐? 이명박 정권 들어서 가지고 말이야. KBS 사원행동을 만들어 가지고 정권과 맞섰던 사람이에요. 양승동 사장이. 근데 지금 언론 탄압 전혀 안 하는 뭐 전화 한 통 걸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 그분과 가깝다고 유시민 이사장 말에 발발발발 떨고 그래서 이 조국 관련한 KBS의 보도가 잘못됐는지 잘못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규명하기도 전에 유시민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유시민 말이 맞겠지 이러면서 기존 취재팀을 배제시키고 감찰하겠다 그런 결정을 내렸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지. 아니 그 인터뷰한 내용 1시간짜리라면서 그 분량을 다 보고 이거 뭔가 보도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닐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이런 얘기는 합니다.
검찰에다가 자료 남겨준 적이 없다. 그러나 검찰에다가 또 팩트 체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또 상대는 피의자고 또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우리한테 이런 얘기했습니다. 검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일이 아니지. 자, 이거 보니까 말이죠. 지금 KBS가 입장을 바꾼 것이 분명해 보이고 내부의 그 1시간짜리 인터뷰 분량을 다 본 이후에 기존의 조국 취재팀 취재를 배제하고 그렇게 해서 보도 전반에 대해서 감찰하겠다. 외부 인사까지 포함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예. 왜 이런 보도가 나왔는지 또 왜 이런 리포트가 나왔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KBS가 지금이라도 제대로 규명하는 그런 작업을 거치지 않겠는가. 제목은 제 얼굴이 사라졌군요. 예. 이런 생각이 좀 드는군요. KBS 입장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예, 그 내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내부적으로 프리뷰를 해봤어요. 김경록 씨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다 들여다보고 이거 뭔가 보도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기존의 조국 취재팀, KBS 법조팀을 배제하고 그리고 외부 진상조사위원까지 포함시켜서 KBS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KBS의 향후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조선일보는 야 닥치고 있어 너희는. 응? 조용히 있어. 응? 뭘 잘했다고 큰 소리 치고 있어. 어디서 간섭을 하고 있어. 야 아무리 그래도 KBS가 너희들보다는 천만 배 나요. 야 너희는 이런 거짓 왜곡 보도하고 사과라도 제대로 해본 적 있냐? 이 보도 사실과 다른데 이거 한번 좀 따져봐야지. 이런 움직임이라도 미동이라도 취하고 있냐? 조선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정경심 교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그 조국 장관 동생 웅동학원 사무국장 지낸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2017년 전국 법원에서 피의자 영장심사 기일에 불출석한 101명 중에서 영장이 기각된 경우는 1명뿐이에요. 이 무슨 이야기냐? 그러니까 이제 피의자 영장심사를 포기했어요. 이분은. 피의자 영장심사에 나가서 내가 구속되면 안 됩니다. 내 잘못은 크지 않아요. 또는 내 잘못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 그런 거 안 하겠다. 뭐 구속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 이랬던 조국 장관 동생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영장심사 기일에 불출석한 101명 중에서 기각된 1명입니다. 이분이. 자, 그렇다면은 이거 뭐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는 조국 장관 동생 봐주려고 저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나 검찰이 아주 비루했어요. 법원으로서는 검찰이 낸 수사 기록만으로 혐의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지만 법원이 이렇게 기각 판결을 내린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차장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얘기했어요. 검찰 관계자는 불만이 가득하죠. 이미 종범 2명이 금품 수수만으로 기소됐다면서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검찰은 곧바로 영장 재청구 검토에 들어갔는데 하지만 주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사는 불구속 수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원칙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구속을 해야 한다 하면 범죄가 너무 중하거나 다툴 여지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사실은 구속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다툴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다툴 여지가 있는 사안인데 재청구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이제 관심은 정경심 교수입니다. 여러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면은 사실상 이 판은 검찰이 이긴 판이 돼버리는 것이고요. 정경심 교수가 불기소가 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불구속 기소만 돼도 이거는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했다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의 치명적인 타격이 가해집니다. 그래요. 이제 검찰이 고심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한겨레 보도를 보겠습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3차례 소환 조사한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정 교수가 시동생인 이 조모 씨, 즉 웅동학원 사무국장이고 이번에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 조 씨와 마찬가지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이 정경심 교수 자택을 11시간 동안 압수수색하는 등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 그 피아지방법원에 나오는 소재인 변호사 얘기가 이렇게 탈탈 털어가지고 뭐 70군데나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 사람 구속영장까지 친다는 건 너무 과하다. 이것도 구속영장 기각의 한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증거란 증거는 다 가져가 놓고 인신 구속까지 하자고? 야,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 법원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명재권 영장전담판사에게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법조계에서 도는 얘기니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조국 동생에 대해서 영장 기각한 영장전담판사가 명재권 판사인데, 검찰은 이 명재권 판사가 은근히 영장 내줄 만한 분이 아니겠는가, 좀 무리해서라도 영장 내줄 만한 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시간차를 들여서 명판사한테 이렇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기각을 했어요. 근데 또 이게 또 뭔가 좀 수상한 면도 있는 게, 정경심은 구속하고 조국 동생은 구속하지 않음으로써 나름대로 자기는 중심을 지켰다, 균형감을 가졌다, 어느 편에 휘둘리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번에 조국 동생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 사태의 중심은 정경심 교수지 조국 동생은 아니잖아요. 조국 동생에 대해서 무리하게 영장을 기각한 것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관측도 없진 않습니다. 자, 그러나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친다. 그러면은 뭐 이건 진짜 또 어마어마한 또 논란과 역풍일 것이 분명한데 말이죠. 논리적으로 보면 정경심 교수는 구속영장 청구하기 쉽지 않아요. 털만큼 털었기 때문에. 털만큼 털었기 때문에 더 털 게 사실 없어요. 그리고 정경심 교수가 검찰이 부르면 그때 다 나갔죠. 전에 한국일보가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했잖아요. 그것도 일면에.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한 번도 그렇게 부른 적도 없었고 불러서 다 나갔어요. 다 나갔어요. 게다가 지금 검찰로서는 고민이 많아요. 만에 하나 뭐 어떤 이유든지 간에 하여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이 되면 이건 정말 참 이제 조국 장관 동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과잉 수사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대반전이 됐습니다. 대반전이 된 이유를 변호사들한테 물어보면요, 100%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9월 25일과 또 언제였죠? 지난주가 10월 5일이었죠. 9월 참 죄송합니다. 숫자가 약해가지고 9월 28일하고 10월 5일에 있었던 9월 28일과 10월 5일에 있었던 촛불 집회의 영향이 크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굉장히 그 위기감
위협을 느꼈던 거예요. 시민들의 그런 어떤 뜨거운 열의가. 그들에게 굉장히 큰 경고가 됐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말 10월 12일 집회 여기 많이 모여줘야 이제 검찰이 스스로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갈 수가 있을 것이다. 뭐 정말 목을 걸고 영장을 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굉장히 검찰이 신중할 것입니다. 9월 25일 이전만 해도 뭐 그냥 조국은 회를 떴던 거 아닙니까? 회를 떴어요. 포를 떴어. 거의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일 서초동 집회는 매우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뭐 보니까 무슨 여의도에서 이니와 꾸기가 명령했다. 여의도로 모여라. 이러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네들은 자기 편만 공격해요. 자기 편만 공격해.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국 장관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대요. 뭐 거기서 참. 자, 여러분 서초동으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서초동에 오면 좋지 않겠어요? 예,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참 살다. 자, 다음 조간 뉴스 몇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어제 그 자유한국당이 동참한 보수 개신교 단체 조국 반대 2차 집회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개인 자격으로 광화문에 총출동을 했는데 한국당이 참여 독려도 했다는 것입니다. 전광훈 씨가 이제 주도를 한 집회였는데 전광훈 씨가 단상에 올라서 집회 참가 인원이 광화문 광장부터 시청 앞 광장까지 대로를 채웠다. 참가자가 1,000만 명을 넘었다. 그래요. 1,000만 명. 전 인구의 5분의 1이 거기 다 오면은 그게 전에 그 촛불 집회 사회를 보신 윤희숙 씨의 그 페이스북 글을 보니까 그 저쪽 안국역 쪽으로 또 저쪽 그 경복궁역 쪽으로 그리고 광화문 3거리에서부터 4거리 지나서 조선일보 지나서 시청 서울광장 지나서 숭례문까지 꽉꽉 들어찼잖아요. 그래야 한 170만 된다고 합니다. 근데 1,000만이라고. 그래요. 이건 참 웃음만 납니다. 자, 이 집회 참가자들이 문재인 하야 조국 아웃 앞뒤로 적힌 손팻말을 들었는데 태극기, 성조기, 이스라엘기도 흔들었는데 문재인 동성애 정권 하야하라 이런 손팻말도 보였어요. 대다수 참가자는 노년층이었지만은 20대 청년이나 가족 단위 참가자도 있었다. 교회에서 동원된 사람들이네. 그 우리 저 조용목 목사라고 조용기 목사 동생. 그 사람이 그 지난 10월 3일 집회를 앞두고 청년들 많이 참석해야 된다. 이렇게 당부를 했었어요. 청년들 많이 참석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여야가 의회 정치 회복을 선언하는 상황을 고려해서 집회 전면에 나서진 않았는데 명분은 이런데요. 이게 너무 많이 드니까 박성중 의원이 이제 이야기한 내용 잠시 후에 또 들어보겠습니다만은 한번 지역에서 동원되면은 1,000만 원 돈 깨집니다. 저 멀리 영남 지역 이런 지역에서 버스 대절해가지고 올라오면은 엄청 깨져요. 예? 이제 지역위원회별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또 동원하기란 쉽지 않은 거죠. 예, 지난 10월 3일에 동원했는데 일주일 만에 또 동원하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저 촛불 시민들은 각자가 알아서 오기 때문에 돈이 들어간다면 이제 무대나 뭐 그 행사를 위해서 영상 그리고 무대 또 뭐 출연료는 절대 안 주겠죠. 또 이런저런 또 피켓도 만들어야 하고 뭐 비용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은 여간 지금 자유한국당처럼 동원해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자유한국당만큼 돈이 들어갈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말이죠. 아 그래요. 평화와 자유님. 전광훈이 집회 한번 하는데 20억에서 40억 든다고. 그 돈이 들 이유가 없어요. 20억에서 40억 그렇게 들지도 않습니다. 아 전에 그 촛불 집회 광화문 예전에 박근혜 탄핵 촛불 집회 때는 한번 그때 규모가 너무 컸으니까요. 한 10억 정도 든다고 그랬나? 1억 든다고 그랬나?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은 20억, 40억 그렇게 들지 않아요. 왜 들겠습니까? 사람 동원하니까 그렇게 돈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개인 자격을 전제로 집회에 총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여 독려 메시지도 내놨어요. 국회를 내팽개쳤다는 비판을 고려하면서도 조국 장관 지지와 반대를 두고 벌어지는 거리 정치 국면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속내가 반영된 것이다. 한국당은 집회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특히 황교안 대표 페이스북에 한글날인 오늘 12시부터 광화문에서 애국시민과 함께한다 이런 글을 썼는데 당초 집회를 주최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집회를 장려하는 상반된 태도를 보였어요. 자, 이런 글이 당대표 차원에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내년 총선 공천권을 진 황교안 페이스북에 이런 게 올라왔는데 동원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공천권이 걸려있는. 민주당은 서초동 촛불 집회에 전혀 동원하지 않아요. 국회의원 자신도 안 나옵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아니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뭘 하고 있는 거냐라고 우상호 의원이 지역구 주민한테 한 소리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왜 당신은 가만히 있냐고. 시민들의 그 참여를 그 뜻을 훼손시킬 수 없다고 해서 동원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도 어제 집회가 동원이 안 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았어요. 그 대법원이요 지난 5월에 신분당선 주식회사의 손을 들어준 대전고법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신분당선 주식회사에 손을 들어주었다. 신분당선 아시죠? 저기 광교부터 시작해서 수지를 지나서 분당을 지나서 저기 청계산 쪽으로 해가지고 양재 시민의 숲을 지나서 양재역, 강남역까지 이어지는 철도 무인 열차죠. 예, 신분당선. 강남에서 분당까지 한 20분 걸리는 이런 지하철. 이 지하철에 대해서 신분당선이 이제 민자 노선이었던 거예요. 신분당선 주식회사가 정부에게 손실보상금을 요구했어요. 136억을 요구했는데 67억 3천만 원은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이자까지 더하면은 86억이 되는 건데 신분당선 주식회사는 재판에서 2011년 개통 당시 애초에 보장한 수익률에 미달하도록 정부가 최초 운임을 낮게 책정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8% 수익을 달성하려면 기본 운임이 1,900원이어야 하는데 정부가 1,600원으로 낮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 1990년대 후반부터 도입된 최소 운영 수입 보장제 등에 따른 민자사업의 부메랑 효과가 현실화되고 있다. 공공성이 훼손되고 결국 정부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큰 민자사업 확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자사업. 이게 사실은 이제 공공이 사업을 벌이기엔 너무나 많은 돈이 들고 또 그렇게 해서 또 국가 예산이 축날 수 있기 때문에 민간 자본이 들어와서
공공의 교통사업을 벌여라. 공공이 맡아야 될 교통사업 일부분을 분담해서 운영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뭐 공공이라고 하는 것이 가격을 싸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어느 때 이르면은 또 물가도 또 연동해서 가격을 고려해야 될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민간 사업자들이 들어오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야야야 최소 수익은 보장해 줄게 이렇게 해서 유인을 했단 말이죠. 그것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분당선뿐 아니라 9호선, 인천대교, 이레일 이건 역시 예산을 아끼려고 민간 자본을 유치했다가 민자를 유치했다가 사업자의 수익성 보장 요구를 받았지요. 부메랑이 된 겁니다. 맥쿼리 같은 데는 국제 중재 신청하는 등 이딴 분쟁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맥쿼리가 말이죠. 그분 거란 얘기에 있어요, 여러분. 그분 거. 맥쿼리가 그분 거란 얘기에 있어요, 여러분. 그분 거.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겠네. 그분 거. 그분 거예요. 이 외국 회사 같은데 그분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분 거라는 그분의 완벽한 소유물이란 얘기가 있는데 뭐 그건 알 수 없죠. 뭐 들은 얘기입니다. 들은 얘기가 그래요. 누구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저는. 앞서서 접하신 대로 1990년대 민자 사업자를 사회 기반 시설 사업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설계한 최소 운영 수입 보장 제도가 논란 끝에 2009년에 폐지되긴 했지만 공공성이 강한 사업에 민간 자본의 수익성을 따지면서 불거지는 갈등과 분쟁 이건 계속될 것 같다는 분석을 한겨레가 실었습니다. 이런 분석을 한겨레가 실었어요. 인천대교 주식회사 같은 경우 이걸로 소송을 또 걸었네요. 인천 청라에서 영종도를 연결하는 제3 연륙교가 건설이 되면은 통행 수익 감소가 예상된다. 이러면서 손실 보전을 정부에게 요청했어요. 민자사업체 인천대교 주식회사. 인천대교가 옆에 생기는 다리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손실 보전을 정부에 요청한 겁니다. 이게 다 정부 거라면은 옆에 뭘 세우든지 그걸 신경 쓸 여지가 있겠어요? 민자니까 그런 거예요. 오로지 수익이 중요한 사람들한테는 옆에 경쟁 다리가 생긴다. 이게 민감하게 여겨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 아끼려고 민간 자본 유치했다가 이 민간 자본이 호구가 아니거든요. 호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한테 이렇게 되치기를 가하는 것이죠.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토부가 요금 인하 압박을 해도 민자 사업자는 언제든 소송을 통해서 손실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게 이번 신분당선 주식회사의 승소로 입증됐다면서 공공서비스를 대행하는 민자 사업자라면 공공성을 반영하는 요금 체계를 확보해야 하고 그런 내용이 민간투자법에 반영돼야 한다. 지금의 법 체계로는 비슷한 일이 재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 민자 사업자하고 협약을 맺을 때 공공성을 반영하는 요금 체계를 확보해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까지 올리면 안 된다. 혹은 뭐 옆에 필요가 있어서 다리 짓는다고 한들 또 경쟁 노선 만든다고 한들 찍소리 하지 말아라. 야 우리 정부가 야바위 짓을 하겠니? 이러면서 좀 확실하게 저쪽에서 발목 잡을 때 발목 오랫동안 잡지 못할 그런 모종의 수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주도 영리병원도 그렇죠. 노을님. 민자사업 많이 벌인 정당이 어떤 정당인지 기억하시고요. 이것들이 나라의 장래와 또 공공성을 제대로 지킬 그런 의지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좀 따져보고 선거 때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